의 관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로버트 시갈의 신화란 무엇인가 책 중에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건데 뭐 타일러라든지 제임스 프레이저, 그다음에 루시앙 레비브릴, 그다음에 이름이 길어요.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 그다음에 마르시아 알리아데, 거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저 이제 말씀드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분성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 프로이트의 제자로 유명하고, 프로이트를 벗어난, 프로이트가 자기 수제자로 생각했는데 프로이트를 넘어선 뭐 또는 벗어난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관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주의를 문화인류학과 접목시켰던 레비스트로스, 두 사람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사람이 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 아마도 물론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나온 이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학문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간략하게 신화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 얘기를 뭐 밑도 끝도 없이 끝없이 계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이론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논점을 흐릴 수도 없어서 다소 무리한 일이지만 신화에 국한해서 관련된 얘기들만을 잘라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융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자, 신화는 진화를 통해 축적된 인류의 공통된 심리적 근간인 집단 무의식의 구성 요소인. 문제가 길어요. 여러 문제가 합쳐서 좀 컴팩트하게 넣어보려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진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진화 심리학인 이런 게 굉장히 뭐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만, 진화의 메커니즘에서 일종의 이제 DNA로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의 뭐 감정이나 정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융의 입장은 그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집단을 이루고 개인의 삶을 살면서 축적되어 있던 어떤 공통 요소들이, 여기 공통된 심리적 근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의 종류를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융은.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은 개인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이 갖고 있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색채의 출발점이기도 한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무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인류는 어떤 집단으로 나뉘겠죠. 국가든지 인종이든지 문화 단위라든지 이렇게 나뉘겠죠. 그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원형이라는 겁니다.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원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고, 근데 그 원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은 없고, 그 원형의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화 얘기로 우리는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프로이트가 그랬던 것처럼 융도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의 무의식도 꿈으로 드러나고 집단 무의식의 요소도 이제 꿈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꿈이라는 게 결국 은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게 이제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형들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원형의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신화다. 물론 신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꿈도 있고 등등의 것들인 거죠. 요 얘기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원형이 있어서 오늘날 영웅 영화들, 히어로 영화들이 계속 상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원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그림자, 좀 어두움을 나타내는 건데, 그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아니마라는 말은 그 라틴어에서 그리스의 푸시케에 해당하는 즉 영혼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걸 아니무스라는 말은 아니마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걸 남성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은 우리에게는 양극성의 요소가 있어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의 색깔도.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 둘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둘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페르소나, 공적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페르소나가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드라마 할 때 그 배우들이 이제 쓰고 나오는 가면, 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스널리티 뭐 이라는 건데 우리가 공적인 사회에서 내미는 얼굴이에요. 뭐 아들이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공적 얼굴 그다음에 셀프 자기라는 거 이런 것 등이 이제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바로 등장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두어 가지가 조합돼서 원형 이미지로 나타나는 형태가 먼저 신화라는 것이다 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창조 신화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에서 의식을 창조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아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무의식을 들여다봄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경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환자가 자각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만 융은 또 한편에서는 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조 신화 같은 거는 무의식에서 의식을 창조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이라는 이미지, 원형 이미지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영웅의 인격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영웅은 어떤 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웅이 신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영웅 신화들의 기본 이미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화에 적용해 봤을 때 이제 사례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설명을 관통하고 있는 아도니스 신화에 적용을 했을 때 융이 이제 직접 지나가면서 언급한 얘기들을 정리해 놨다고 하는데 융의 입장에서 보면 아도니스 신화라는 것은 영원한 어린이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의미를 또 평가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어린이 원형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랜드였나 무슨 뭐죠? 피터팬이 살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소녀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동경한단 말이죠. 세상사 복잡하고 어른이 되는 부담감 그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또 융에게는 이게 어린이라는 건 점점 퇴행할수록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의 자궁으로 가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건 의식의 단계에서 보면 무의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퇴행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결국 노력해야 되고 뭐 고생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그게 싫어서 자꾸 퇴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아도니스 신화가 보여준다라는 게 융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순전한 무의식으로 되돌아간다. 이들은 대지모신 원형이 걸어놓은 마법에 걸려 대지모신이라는 게 뭐 그리스 신화로 하면 가이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물론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과 땅은 동일시된 거죠. 가이아 여신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가이아 여신이 굉장히 독특한 그리스 신화에서도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거든요. 자꾸 신들을 얽어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법에 걸려서 강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세우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아를 세운다는 건 남성적인 것이고 무의식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성적인 거죠.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만나는 압도적인 여성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도니스는 나무가 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아도니스 신화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아이를 배해서 도망가다가 나무가 돼서 그 나무 속에서 아도니스가 자라서 산딸이 돼서 나무 속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아프로디테가 그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가 혼자 소유하고 싶어서 나무 상자에다 넣어갖고 그래서 이제 출생이 무효화됐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태어나 나무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페르세포네에게 숨겨달라고 맡긴단 말이에요. 다시 지하로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두 여신 간의 분쟁이 벌어지니까 제우스가 3분의 1씩 나눠주고 3분의 1은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페르세포네와 3분의 1은 아프로디테랑 같이 있대. 3분의 1은 네가 결정하라 그랬더니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페르세포네의 신화와 같은 얘기인데 그 데메테르와 하데스 사이에서 페르세포네가 하는 선택과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역시 자기가 주체적으로 서지 못한 자아가 타인에게 여신에게 자기를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도니스 신화다라는 게 이제 융의 해석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 있길래 가져왔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우리의 뭐랄까 내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핵에는 자기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원형들이 여기 이제 구성 요소로서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바깥에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의식의 차원에도 있고 개인의 무의식의 차원에도 있고 그림자 같은 것들은 요 중간의 단계에 머문다라고 생각하고 의식의 차원의 자아라는 게 있다. 분석 심리학에서 보는 우리 정신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융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1908년 20세기 사람이죠. 그래서 100년을 넘게 사셨어요. 21세기 초까지 사셨네. 최근까지 사셨네. 자,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장수했던 것만큼 구조주의 인류학으로서 많은 지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입니다. 찬찬히 하겠습니다. 신화는 사유 자체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들의 배면에 깔려 있고 그 얘기는 원래 책에는 이제 다뤄지고 있지만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때 이제 점검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화는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의 사유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인류학자들에게는 이제 그 오지에 사는 문명과 단절되어 있는 토착민들의 정신세계를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신화적 사유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인과 또는 문명인과 고대인 또는 이제 미개인 그 사유 방식은 다르다라는 하나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비스토로스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해요. 신화는 사유 자체에 대한 예시로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유는 분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분류는 대립항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그래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류라는 거는 이를테면 먹을 것 이렇게 분류하고 뭐 또는 뭐 농사짓는 것 따로 분류하고 뭐 성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류는 대립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먹을 것의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날 것과 여기 곧 나오겠습니다만 날 것과 그 향신료 이렇게 이제 분류가 이게 두 개 대립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이게 이제 결국 사유라는 건 세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나눠서 사유를 하는데 그 나눈 분야를 대립항의 형태로 이렇게 포괄하는 거죠. 뒤에 이제 아도니스 얘기를 좀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화는 대립항 만들기에 그 충동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는 사유를 하려면 대립항의 방식으로 사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화는 이런 대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사유 자체에 대한 예시라는 말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유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시의 형태로 보여주는데 그 신화도 문화 안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하나로서 신화는 사유 자체에 대한 예시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는 이런 이제 대립항의 형태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대립을 해소하기도 한다. 근데 그 신화의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즉 신화의 목적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모순을 실제로는 극복할 수 없거든요. 모순은 모순이니까. 왜? 모순이란 말이 창과 방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은 극복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유사 모순, 해결 가능한 유사 모순을 같이 병렬해 놔서 이거는 안 되지만 뭐 이거는 되는 것처럼 해서 같이 싸잡아서 이게 논리적 오류 형태죠. 그래서 그 모순을 완화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완화한다. 이것도 뭐 현지법 설명하자면 너무 깁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면 해결 가능한 모순, 이게 사실 가짜 모순이죠. 그거를 같이 옆에서 놔서 그 두 개를 완충시켜서 제3의 어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세계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모순은 자연과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만 뭐 원시인들이 세상을 살 때 부딪히는 게 뭐예요? 혹독한 자연 아니겠어요? 혹독한 자연 속에서 나는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고 날이 너무 뜨겁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살기 팍팍한 거죠. 그게 모순이죠. 사실은 뭐 논리적인 모순으로 우리 삶의 모순. 나는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살만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은 자연과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간단히 요약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그 대립항들인 겁니다. 날 것과 익힌 것, 야생 동물과 길들인 가축, 근친혼과 조개혼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인류학적 자료들 안에서 여러 문화 집단들이 보여주는 어떤 대립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바로 자연과 문화의 근본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는 대립상들이죠. 예컨대 보면 신화는 해결 불가능한 대립상과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대립상을 대비시켜서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극단적인 예시들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정당화한다. 오히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보여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 현실은 그렇진 않다. 그래서 살만하다. 뭐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신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도니스 해석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레비스트로스가 아도니스를 직접 건드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레비스트로스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받은 문화인류학자들 그리고 이제 특히 신화학자들, 구조주의 신화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데티엔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데티엔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스의 정원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 한 권을 오롯이 아도니스 신화를 구조주의 신화 해석학으로 설명하는 그 거기에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도니스의 축제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제 내용과 제의와 그다음에 실제 신화 이 사이의 내용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신화 해석의 관점들을 얘기하면서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 아도니아라는 7, 8월 한여름에 벌어지는 여성들만의 축제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그 지붕 옥상에 상추 같은 것을 조그만 화분 같은 데 심어서 속성 재배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가져와서 아도니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축제를 벌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 섭취의 차원, 아까 이제 우리 문화, 그러니까 사유라는 거는 사유의 대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나눠서 분류해서 사유하는 건데 지금 이 아도니스 신화를 여러 층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만 음식 섭취의 차원에 좀 재현해서 보면 그 아도니스의 엄마가 스미르라인데 미르라
나무가 됩니다. 미르라가 뭐냐면 모략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향유를 만드는 기름, 향기 나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음식에도 사용하고 몸을 씻는 데도 쓰고 뭐 그런, 우리 참기름은 몸에 쓰지 않습니다. 올리브 기름 같은 뭐 그런 거죠. 자, 이런 향신료가 이 신화의 한쪽 대립상, 음식 섭취 차원에서 보면 이 향신료는 누가 섭취하냐면 신이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향신료를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신들이 흠향하는 거죠. 그게 한쪽 측면에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상추, 아도니스 정원에서 기르는 상추들, 속성 재배되는 상추, 그리고 날고기. 뭐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간략하기 위해서 이제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에, 다른 꼬적 극단에 놓여 있고요. 두 극단 사이에는 우리 인간이 먹는 거, 곡물, 그리고 익힌 고기가 놓여 있죠. 그래서 이게 뜻이 향신료는 이제 신이고, 향신료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고 경작하지 않고 그런 것이고, 또 제의를 드릴 때 신에게 이제 바치는 것인데, 반면에 상추와 날고기는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또 상추의 의미는 좀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들은, 동물은 노동하지 않고 사냥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날고기가 극단에 놓여 있고, 인간은 노동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노동하지만 그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건 곡물과 익힌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일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원시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사냥을 못하면 쫄쫄 굶는단 말이에요.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 그냥 그게 무슨 짐승을 낭만적으로 사냥해 먹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대체로 굶는 삶인 거잖아요. 그런 거 보듯이 인간보다 영양 상태가 나쁘고 또 그 식량 공급 상태가 열악한 것이고, 반면에 그렇다고 또 인간은 신은 아닌 거고, 자연스럽게 먹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노동하지 않고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향신료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냄새가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혼음,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그 혼음과 연결되고, 상추와 날고기. 근데 날고기는 또 잘 상하니까 결국은 이제 썩은 고기랑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썩은 고기의 그 역한 냄새. 이제 불임과 독신에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불임 경우에는 렘노스의 여인들이라고, 그 아르고의 모험들에 보면, 그렇죠? 예. 그 누구죠? 갑자기 이하손이 그 영웅들을 이끌고 황금 양모를 가지러 가는 길에 첫 기착지가 렘노스였는데, 이 여인들의 몸에 역한 냄새가 나서 이 남자들이 그 자기 부인들과 동침하지 않고 육지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같이 사니까 이 렘노스 여인들이 분노해서 남자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그 역한 냄새,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 그걸 이제 불임과 연결을 짓고, 그래서 이 혼음과 불임 이 사이에 또 우리 인간들의 풍습인 결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스는 이 중간에 머물지 않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와 두 여신을 섹스 파트너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도니스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 같은 경우 한여름에 8일 만에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다른 곡물들은 8개월 동안 자라는데, 그래서 이건 일확천금을 꿈꾸는 현실의 허망함. 왜냐하면 상추는 먹을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혼음의 아도니스는 여신들을 유혹하는 유혹자이지만 자식 없이 일찍 죽는다. 그리고 되게 교훈적인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이를테면 그리스 비극 같은 것을 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들이 벌어지는데, 그 끔찍한 얘기들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갖고 있는 허망함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자 하는데 우린 죽게 되는지, 이 사는데 부딪히는 이 모순들과 불합리는 왜 오는지,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은 비도덕하고, 이런 이제 불합리들의 충동을
극한으로 몰고 가서 그 극한에서 그걸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화도 어떤 신화와 뭐 비극은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어떤 허망과 괴로움과 모순을 드러내놓고 거기서 어떤 현실적인 위안과 뭐 견디는 힘 이런 걸 제공하고자 하는 게 신화다.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신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레비스트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강의들이 됐습니다만 두 번에 나눠서 신화를 이해하는 관점들 아주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